작년에 1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굉장히 안 좋고 주거용 부동산은 이렇게 막 올라가고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는 경기 침체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 침체예요. 빨리 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태로 가야 부채 폭탄이 터지더라도 좀 덜 얻어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훨씬 큰 폭탄이 맞아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에 강력한 규제 대책이 나왔죠.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안 된 상태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이 나왔거든요. 대출 규제 정책을 보니까 아주 획기적이에요. 금요일 날 발표하고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유예기간을 뒀거든요. 근데 이번엔 유예기간을 안 뒀어요. 이런 강력한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대출 규제 정책이. 그리고 예외를 두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저는 획기적인 여태까지 없었던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규제 정책의 영향은 바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6억 이상 대출을 금지됐다 하는 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집값에 따라서 또 소득 규모에 따라서 대출을 억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에 제약을 가하는 거예요. 6억 이상은 안 된다. 수요자가 소득이 얼마든 집값이 얼마든 이런 건 따지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6억 이상은 안 된다 하고 예외를 두지 않고 정책 금융조차도 안 된다 하는 게 이번에 강력한 대책이거든요. 이러한 정책 효과는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어 가고 있죠. 그러나 저는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인 대책이라고 봐요. 이러한 정책이 오래 가게 되면 효과가 없어져요. 대출 규제 정책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약효가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2차, 3차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번 정부에서 1차 강력한 대책이 나왔지만 저는 2차, 3차 대책이 아마 준비되지 않고 1차 대책이 내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2차, 3차 대책이 저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지금 1차 대출 규제 정책이 나온 거는 시장을 급격하게 안정시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대출 규제는 과거부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거든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반감돼요. 공급 정책을 병행하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공급이라는 거는 신규로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공급을 막는 가장 큰 제약점이 양도소득세, 이런 점들이 굉장히 제약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양도소득세도 좀 풀어주면서 보유세도 좀 올리면서 세제적인 문제에서, 또는 지금 3기 신도시가 지지부진하니까 3기 신도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면 5년 동안 지금 계속되면서 아직 지지부진하잖아요. 이걸 정부에서 강력한 정책적인 지원을 해서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것. 다시 말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하나만 가지고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어디선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에 이제 1차가 대출 규제 정책이 강력하게 나왔잖아요. 저는 2차, 3차 정책도 저는 강할 거라고 봐요. 1차 정책을 보니까 과거처럼 예외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빠져나갈 구멍을 거의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6억 이상은 안 된다. 또 2주택자 이상은 아예 대출 자체를 못 한다. 이런 정책이거든요. 이런 정책들의 예외를 하나도 두지 않은 강력한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2차, 3차 나오는 정책도 예외 없이 진행될 것 같아요. 더 강력한 정책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2차, 3차 정책은 공급과 세제 개편 정책이 되겠죠. 저는 세제 개편은 반드시 저는 손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후보 시절에도 그랬지만 세제 가지고 집값을 잡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지만, 저는 그 말 뜻은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 가지고 대책을 폈는데 집값을 더 급등하게 만든 그런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거지, 세제 개편 정책이 그때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제 개편 정책을 새롭게 피는 것, 예를 들어서 보유세, 재산세죠. 재산세를 현실에 맞게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올리고, 양도소득세는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훨씬 더 낮춰주는, 또 취득세, 등록세도 훨씬 더 낮춰주는,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상속세도 더 낮춰주는 이런 정책을 피면은 저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의지가 훨씬 더 꺾일 거라고 봐요. 지금 보유세가 굉장히 비싸면 내가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과연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 아파트를 살려고 하겠냐 이거죠. 보유세가 많으면.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유세는 실효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를 높이는 방향. 물론 재산세만 높여서는 안 되죠. 양도세나 다른 세제를 낮춰줌으로써 세제의 전면적인 재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건 다 놔두고 재산세만 올리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세제를 개편해 나가면서 보유세를 실효세율에 맞게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도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상당히 고율로 매기고 있거든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근데 지금 재산세는 지방세거든요. 지방세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국세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그 돈을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같은 징벌적 과세를 폐지하고 재산세 자체를 올리는, 실효세를 올리는 그런 정책을 피면은, 그리고 거래를 활성화시켜주는,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정책을 핀다면 이거보다 강력한 정책이 저는 없다고 봐요. 또 일부 언론에서는 6억으로 묶었기 때문에 서민들이 큰 피해를 받는다, 이렇게 언론에서 띄우기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서민들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봐요. 6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6억을 지금 우습게 보는데 집값이 막 30억, 40억 강남에 하고 그러니까 뭐 10억, 20억 정도는 대출 받아야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일반 중산층들은 6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전체 가구의 60%가 순 보유 자산이 3억 미만이에요. 3억 미만인데 그게 2배인 6억을 대출을 받는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6억이라는 돈은 큰 돈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 더 낮게 할 줄 알았는데 6억으로 맞춰줬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 언론에서 막 떠들어요. 6억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어려워지고 무주택자들은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진다. 현금 부자들만 살 수 있다. 현금 부자들은요, 지금 이런 정책이 있든 없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또 현금 부자들은 다 집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전혀 없어요. 다만 지금 이번에 정책을 시행하는 6억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를 줄이는 한 방안이에요. 빚으로 아파트를 사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거죠. 지금 투기 세력은 레버리지 효과를 꼭 노리거든요. 빚으로 아파트를 사가지고 나중에 값이 뛰면 거기서 차익을 남기는, 이게 투기 세력이거든요. 투기 세력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게 이번에 대출 규제 정책이에요. 그런 6월 정책은 저는 잘된 정책이라고 보고 있죠. 요새 주변에 전부 다 하는 말들이 내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여기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 보면서 주식을 또 뭐 거래하기도 하고, 그리고 표정이 밝아요. 주가가 오르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말한 것처럼 그동안에 부동산에 몰빵하던 시대에서 주식은 기업이 활동하는 자금이거든요. 자금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러나 이거는 그러한 자금들이 또 주식으로 번 돈이 부동산으로 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규제대로 시행하면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정책, 다시 말해서 외국처럼 부동산에 몰빵하지 않고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미만으로 낮추고, 현재 70% 이상이에요. 다른 투자처로서 70% 이상 투입이 가능. 근데 이러한 구조는 단기간에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효과적인 정책을 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강한 규제책, 또 공급 확대 정책, 이런 정책을 피면서 주식시장을 살려주는, 그래 이러한 정책을 펴야 장기적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만일에 지금처럼 부동산에 몰빵하는 이런 상태가 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거품 때문에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붕괴돼 버리면 우리나라 국가 전체가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가계부채 정책 강하게 대출을 받아서 빚을 내서 아파트를 무리하게 사는 거는 방지해야 되겠다. 투기자산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강력한 정책을 저는 시행했다고 봐요. 다음 정책이 언제 나올 거냐는 아직 아무도 모르죠. 지금 현재 나온 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부작용도 있어요. 부작용. 근데 이러한 부작용은 감수해야 돼요.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다시 완화시키면 그 정책의 효과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부작용은 부작용들한테, 우리가 약효도 그렇잖아요. 약이라는 거는 부작용 없는 약이 없어요. 부작용 없는 약을 만들려면 약효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작용은 감수해야 되고, 또 피해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을 계속 나와야 되고, 또 이것이 약화된다고 생각하면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오겠죠.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새로운 정책이 또 나오겠죠. 지금 이제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산다는 것, 다시 말해서 투기성 자산을 막는 건데, 일부 언론에서는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를 망가뜨렸다, 서민들의 대출을 받아 집을 할 수 있는 길을 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그 규제 대책은 집값을 떨어뜨려서 집을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살 능력으로 점점점 가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빚을 자꾸 내주는 거는, 빚을 자꾸 내서 사라고 하는 거는 거품이 잔뜩 낀 부동산을 빚을 더 내서 사게 함으로써 기존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큰 차익을 가지게 오게 되고, 또 부동산이 폭등하는 또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는 게 그동안의 부채였거든요. 빚을 많이 내주는 거였거든요. 또 정책 자금을 많이 대출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금융 규제는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켜서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집을 사는데 조금 더 가깝게 만드는 역할을 해준다. 저는 굉장히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빚을 못 내게 하니까 좀 고가 주택을 사고 싶은데 못 사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분들도 훨씬 좋은 거예요. 집값이 하향되는 게 좋은 거지.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빚을 더 많이 내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1차 금융규제 정책이 나온 것처럼 앞으로 더 강력한 규제 정책이 2차, 3차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고 안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신혼부부가 이제 집을 사려고 했는데 갑자기 대출 규제 정책이 나와서 못 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신혼부부는 아직도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6억으로 대출 규제했지만 6억 대출 받는 것도 사실은 엄청난 부담이에요. 6억을 30년 동안 원리금 갚아 나가면 한 달에 300 몇십만 원씩 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평균적인 가계 소득이, 근로자 가계 소득이 월 400만 원이 안 돼요. 근데 330만 원인가 될 거예요. 아마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원리금을 갚아 나가면. 그러면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억이라는 돈도 엄청 큰 돈이기 때문에 지금 신혼부부들이 지금 사기가 부담된다 하면 좀 기다려야 돼요. 지금 정책이 부동산 값을 떨어뜨리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취득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빚을 좀 왜 안 내주느냐 불만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집을 살 때는 또 강남의 그 중심지에 고가 주택도 있지만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소득 수준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 외곽 지역에 자기 감당 능력이 되는데 집을 살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과다한 빚을 내는 거는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봐요. 불만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출을 있는 돈 없는 돈 다 받아서 사업자 대출, 신용대출 다 끌어서 연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대책이 굉장히 불만이죠. 왜?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출을 과다하게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은 집값이 계속 올라줘야 그 대출을 받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런 집들이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거품이 떨어지면 경매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산 사람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나타내게 되었죠. 저는 그러나 이러한 불만이 앞으로 소득 수준이 좀 낮은 사람,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저는 이러한 부작용은 감수해야 된다고 봐요. 최근에 보면은 연예인 부부가 많은 차익을 남기고 수익을 내고 주택을 팔았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실제로 최고 중심지의 집값이 2배, 3배 오른 지역들은 지금 은퇴를 한 고령자들은 이제 소득이 더 이상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익을 남기고 팔고 나와서 조금 더 외곽 지역에 싼 집을 남기고 남는 돈 가지고 생활비로 하는 이런 세력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중심지에서 파는 세력들이 제법 나타났어요. 다시 말해서 차익을 많이 남긴 거죠. 이제 부동산 값은 더 이상 오르기 어려운 상태다고 판단 느낀 사람들. 이번에 연예인도 그 팔아가지고 차익을 남겼죠. 또 지금 차익을 남기고 나오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리고 상당 부분 빠져나왔어요. 이미 차익을 남기고. 이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고 나서 금융규제 대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팔기 시작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떠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익이 굉장히 높아 있는 상태에서 판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도박과 비슷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박과 비슷해요. 저 중심지 같은 데는 2배, 3배 이렇게 오르면 도박이지 그거는 투자 수익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근데 도박판에서 딴 사람이 시장을 떠나면 남아있는 사람은 파장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중심지 시장이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끌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팔고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고로 많아요. 차익을 실현한 세력들이죠. 근데 이제 차익을 2배, 3배 남긴 60대 이상 사람들, 또 50대 이상 사람들이 팔고 나오면 그 차익을 보전해주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그걸 사가지고 나이 많은 세대의 차익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저는 이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주거용 부동산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제 최근에 중심지에 건물을 파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수익이 없어요. 수익이 없어요. 얼마에 샀다, 얼마에 팔았다 이것만 나오지 그 안에 들어간 많은 비용들을 감안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인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건물을 산 분들은 손해가 많고 지금 우리나라도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아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상업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굉장히 안 좋고 주거용 부동산은 이렇게 막 올라가고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는
경기 침체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 침체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값이 오르는 이런 상태예요. 자, 경기 침체의 가장 첫 번째 신호가 상업용 부동산의 몰락이에요. 상업용 부동산이 안 좋아지면 경기 침체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가 시작됐어요. 자영업자, 작년에 1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이 많이 생기고 또 건물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는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거용 부동산은 경기 침체가 와도 늦게 떨어져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장소이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이 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나 금리에 민감한 영향을 미쳐요. 근데 주거용 부동산은 사람이 사는 장소이기 때문에 영향이 늦게 받아요. 경기 침체가 오면 당연히 주거용 부동산도 영향이 늦게 나타나도 나타나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라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이 조금 넘는데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면 줄수록 수도권에 집중하는 더 심화돼요. 인구가 줄면. 인구가 늘어야 지방의 인구도 늘어나는 거예요. 인구가 줄면은 왜 중심지로 더 몰려드느냐. 마을에 100명이 살던 데가 50명, 40명만 살면 못 살죠. 이제 점점 인원이 적으니까. 그럼 서울로 중심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면 줄수록 서울의 집값은 자꾸 상승하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 집을 사게 된 수요, 살능력 있는 수요를 보면은 지금 강남 상구가 주택수가 한 30만 채가 좀 넘거든요. 근데 강남 상구 중에서 지금 고가 아파트들 살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2만 명에서 3만 가구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한 가구들이 있는데 수요도 한정돼 있어요. 서울로 몰려든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더 이상 안 된다고 해도 수요는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면 소득 수준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또 강남 중심지에 있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도 또 강남에 빌딩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이 그런 빌딩들 값도 떨어지고 경기가 침체가 오면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부담이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심지가 자꾸 줄어들 수 있어요. 과거에는 중심지가 한 10개 됐는데 집값이 비싼 데가 이제 5개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 같은 데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요. 비싼 지역은 엄청나게 비싸고 특히 백인들이 사는 지역 보면은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집값이 굉장히 비싸요. 일부러 집값을 비싸게 유지하고 또 세금도 비싸게 받기를 원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거는 저소득층이 들어오기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이 사는 그 캘리포니아 같은 데도 지역 보면은 집을 질 때 건평을 80평 이하로 못 짓게 아예 규제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또 세금을 더 많이 물을 각오를 하고 또 세금을 더 올리는 거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저소득층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중심지가 자꾸 줄어들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아주 높은 자산가들은 한정된 인원이에요. 그 인원이 사고 파는 지역은 항상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서울의 일부 지역은 막 빚을 바닥에 내서 투기 수요가 가담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투기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중심지 일부 지역이 아주 고가로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 데는 재산세를 과감하게 물려서 그분들은 재산세를 물더라도 큰 부담이 안 되는 분들만 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도 떳떳하잖아요. 나는 높은 재산세를 물고 아주 비싼 집에 산다. 100억짜리 집에 산다. 이러면 떳떳하잖아요. 그런데 대출을 받아서 투기적인 수요는 재산세 부담이 굉장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세를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양극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일반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왜? 지금은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지 않기 때문에 집값이 자꾸 올라가는 데 대해서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제 금년 말에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초반기 정책이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보면 지금 정부의 정책은 가계부채를 줄이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데는 사실 오르지도 않았잖아요. 잡을 것도 없어요. 지금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27,000채예요. 중심지, 핵심 지역, 또 강남 상구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몇 개 단지예요. 그 몇 개 단지의 고가, 그리고 고가 부동산을 차익을 실현하고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상대로 해서 6억 이상은 대출이 안 된다 하고 잡은 거예요. 대출을 6억 정도 받고 살 수 있는 주택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심지를 지금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오르니까 거품이 많이 끼고 있으니까 가계부채를 줄이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이 좀 안정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제2의 제3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불이 붙을 수 있고 자 다시 한번 불이 붙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과거의 정부들 보면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담보가치를 올려야 돼요. 부동산을 올려야 돼요.
그럼 가계부채가 안 터지잖아요. 그래야 계속 부동산 값을 올려야 가계부채가 터지지 않아요. 내가 5억 대출 받았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그게 안 터져요.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이 어느 순간 멈춘단 말이에요. 멈추면 가계부채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계부채가 급증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천조 가까이 돼요. 전세자금까지 하면 더 크지만은 2천조 가까이 되는데 이러한 가계부채가 계속 지난 정부를 통해서 급증해 왔단 말이에요. 이러한 가계부채를 저는 줄여나가지 않으면 가계부채는 터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본주의는 뭐 인플레이션을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가격이 올라가야 가계부채는 아무 문제 없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계속 집값을 올리면은 가계부채는 안 터져요. 계속 빚을 내줘도 돼요. 근데 언제 터지느냐? 그러한 부동산 가격이 멈추고 이제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가계부채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터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일본, 중국. 부채가 터져가지고 그런 데는 부동산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최근에 일본이 부동산 값이 뭐 급등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본은 20년 동안 10분의 1 가격, 20분의 1 가격 된 게 20년 동안 디플레이션이 유지된 상태에서 최근에 오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20년 동안 10분의 1, 20분의 1 가격 된 다음에 오르느냐? 그거하고 비교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일본이 최근에 오르는 거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도시를 보고 비교하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평균적인 소득 수준과 평균적인 부동산 값, PIR이라고 그러죠.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서울은 평균적으로 한 24 정도 돼요. 물론 조사 수치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24 정도 돼요. 근데 뉴욕이 얼마냐? 14예요. 일본이, 동경이 얼마냐? 동경이 12예요. 12다 24 하는 거는 그런 의미죠. 우리나라 24다 그러면 서울 시내 일반 근로자가 24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으고 비용도 안 써야 돼요. 먹지도 말아야 돼요. 차도 타고 다니지 말고 월급을 고스란히 모았을 때 24년 동안 모아야 서울의 평균적인 주택을 살 수 있다. 이게 24거든요. 그게 PIR이에요. 뉴욕은 14, 동경은 12. 그럼 우리나라 집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배 이상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이 반값 이하로 떨어져줘야 PIR 지수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은 2배 이상 거품이 있다는 거잖아요. 서울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방을 기준으로 말하면 이게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서울을 기준으로 말했을 때는 뉴욕이나 동경이나 이런 데 비교했을 때 PIR 지수가 너무 높아요. 다시 말해서 반값으로 떨어져야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반값으로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2배가 되면 PIR 지수가 확 낮춰져요. 소득 수준이 갑자기 2배로 올라가면은.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는 소득이 올라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 상태에서는 부동산 값이 반으로 떨어져야 PIR 지수가 맞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품이 단적 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PIR 지수만 가지고 따져도.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부채 폭탄이 터지지 않게 하려면 정부에서 부동산 값을 잡아주는, 다시 말해서 빨리 터지면 터질수록 충격을 덜 받아요. 늦게 터지면 우리나라는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는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정책이 2탄, 3탄이 계속 나와가지고 빨리 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태로 가야, 또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가게 만들어야 부채 폭탄이 터지더라도 좀 덜 얻어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훨씬 큰 폭탄이 맞아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은 정부의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추이를 두고 봐야 되고, 첫 번째 금융규제 정책은 저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보고 있어요.